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은 유엔에서 제외된다. 2. 일본의 치명적인 실수. 3. FA50의 매력.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유엔 총회에서 남극 영토 분할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습니다. 이곳에 참여한 국가는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는 국가들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한국이 당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회의를 통해 남극 개발 기여도를 인정받은 한국이 상당 부분의 남극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일본은 과거의 발언 때문에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극 땅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남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왜 한국의 영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슥 소리와 함께 얼음이 갈라졌습니다. 탱곤들은 부서진 얼음 주변을 맴돌며 그 틈을 바라보다가 점점 멀어지는 틈 사이에 화들짝 놀라며 바다로 이동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거대 빙산이 분리된 것인데요. 학계의 관심은 물론이고 전 세계 국가의 이목이 집중된 남극 롱빙붕의 거대 빙산 H76 4320제곱킬로미터를 기록하는 거대 넓이의 면적이 녹으면서 그 주변에 큰 충격을 주었죠. 제주도 면적이 1850제곱킬로미터인 것을 생각해보면 무려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영역이 깨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남극 대륙의 풍경이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고 있는 것이죠. 최근 장보고 과학기지와 세종과학기지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푸른 이끼와 잡초가 남극 대륙에서 모습을 보이며 얼음이 뒤덮인 모습과 다른 형태의 남극의 속살이 드러난 것이죠. 이탈리아의 인수부리아 대학 연구팀 역시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극 좀새풀과 개미자리풀을 연구하던 이들은 2009년부터 2021년 사이에 남극 좀새풀 증가 속도가 1960년대부터 2009년보다 5배 더 빠른 것으로 확인했죠. 동토의 땅이라 누구도 살 수 없는 땅으로 여겼던 남극이 서서히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추운 남극 대륙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넓은 땅으로 변모하면서 살 수 있는 땅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에 따라 각 국가들 사이에 눈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남극 대륙의 크기와 가치는 상당한 수준. 남극 조약이 없었다면 이미 강대국 손에 넘어갔을 정도로 남극 땅의 가치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남극 조약은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12개 국가가 체결한 조약으로 남극 지역의 평화적 이용 및 군사적 이용의 금지, 과학조사의 자유와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약에 가입한 한국도 남극 연구에 상당한 돈을 투자했죠. 명목상 평화와 연구를 위해 배타적 이용을 금지한 조약이지만 그 속내를 살펴보면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조약이 체결될 무렵은 미국 소련 간 갈등이 심화되던 시기로 냉전으로 각국이 치열한 영토전쟁을 벌이던 때입니다. 이 시기 남극도 이들 갈등 한가운데 놓인 땅이었고 어느 한쪽이 이를 정복하지 못하게 하게끔 만들어 놓은 임시적인 평화조약이나 다름없었죠. 균형을 위해 임시로 설정된 평화조약은 누군가가 어기기라도 하면 쉽게 깨질 수 있는 상황. 실제로 2048년이면 남극 조약은 조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미 이 조약의 무용성을 주장하며 각국에서 자국 영토 편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과거 아르헨티나가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포틀랜드 제도를 공격하고 이에 반격해 영국이 포틀랜드 수복에 나선 건 역시 남극 대륙 지배를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이 있었기 때문일 정도로 세계 각국은 남극을 포섭하기 위해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영국 외의 다른 국가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역시 남극 대륙이 자신의 땅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도 남극 대륙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몫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음이 벗겨지는 남극은 이후 사람이 거주할 수도 있는 상황. 동토의 땅이 나중에는 기후위기의 최후 피난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남극의 가치는 여러 의미에서 상승 중이죠. 이런 가운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향후 남극 조약이 폐기되고 각국에서 남극 대륙을 분할할 경우 한국이 상당 부분의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소식이죠. 남극 조약의 해체가 한국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 셈인데요. 실제로 최근 개최된 유엔 총회에서 남극 개발과 연구에 기여한 상위 9개 국가를 대상 우선적으로 영토 개발과 영유권을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 영토 배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국의 영토가 넓어질 수 있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직접적으로 남극과 가까운 위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국이 남극 땅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한국이 남극에 배치한 여러 연구기지와 더불어 한국 이름이 붙여진 땅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남극에 발을 처음 디디며 연구에 돌입한 것은 1978년 국립수산진흥원에서 크릴 시험 어획을 위해 함선을 파견한 것이 처음입니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남극에 한국은 진출한 것인데요. 이후 남극 조약에 1986년 가입하고 1988년 서남극 남셰틀랜드 군도 킹조지 섬에 우리나라 최초의 남극 기지인 세종과학기지를 세우면서 극지 연구가 비약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테라노바 베이 지역에 장보고 기지를 건설하며 남극 연구 핵심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한국이 남극 연구에 이바지한 건 역시 상당한데요. 세계 최초 북극 동시 베리아해에서 거대 빙상의 증거를 발견하는 한편 남극 아문센의 빙붕의 해빙 원인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남극해에서 조난한 러시아 어선과 우리 어선을 구하는 일도 있는 반면 한국 주도의 자원 연구 역시 진행되고 있죠.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총 길이 1740km에 달하는 코리안 루트 K루트를 개척하는 것도 성공하며 남극 내륙으로 이동하는 독자적인 길을 개척한 것도 세계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내륙기지는 총 5곳으로 그곳으로 연결되는 루트를 한국이 확보함에 따라 내륙 연구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죠.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남극 특별보호구역이 스파로 지정된 나레브스키 포인트, 소위 펭귄 마을로 불리는 지역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남극 특별보호구역은 남극의 여러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이 지역의 관리자로 지정되면 다른 국가에서 이 지역을 탐사하기 위해 관리자,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 보호구역의 통치권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2019년에는 이닉스프레시블 섬 주변 지역도 한국이 통치하게 되면서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 주변의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생태관리를 위해 지정한 구역이지만 이 구역의 의의는 남극 조약이 깨지고 난 뒤 발생됩니다. 국제법 상으로 섬이나 빈 땅을 어느 한 국가가 확보하기 위해선 그 지역에 깃발을 꽂거나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증명, 치료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보해야 합니다. 남극에는 한국 이름이 붙여진 공간은 물론이고 연구기지와 특별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치료 지배 구역이 상당합니다. 국제법상 조약 해석에 따르면 이 지역은 한국의 땅으로 편입이 가능한 공간이죠. 고로 강대국들이 남극 땅을 자국 땅으로 편입할 때 이 지역의 실효 지배를 근거로 한국이 합법적인 영토 편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남극의 기지는 물론이고 각종 장비들을 설치하는 등 남극에 어떻게든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향후 분쟁이 일어났을 때 실효 지배를 증명하기 위한 밑작업이라 볼 수 있죠. 중국이 발빠르게 중국 기지를 여러 건설하면서 중국 연구진들을 남극 대륙에 배치하는 것은 향후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함입니다. 중국은 칠레 최남단 도시인 푼타 아레나스 항구 이용권을 취득했으며 남극 대륙으로 물자를 이동하기 위한 기지로 이용할 것을 칠레 정부와 합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남극 두 곳에 임시 비행장을 건설하는 것과 더불어 남극 동부 지역 빙원에 약 1.5km의 연구 비행장 건설까지 추진. 현재 운영 중인 참전과 중산 남극 기지 외에도 불륜과 타이산, 임시 기지 및 추가 기지 건설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도 남극 대륙의 자국 기지를 늘리겠다고 말하며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남극 영향력 확대에 힘을 기울이고 있죠. 미국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급격한 팽창의 기지 인원, 확충 및 로스의 인근 지역 탐사를 강화했는데요. 로스의 인근에 운영 중인 맥머도 기지를 중심으로 인력 개편은 물론 탐사자 확충 계획을 발표하며 남극 문제에도 미국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며 남극 대륙을 둘러싼 충돌은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최근에는 한국에 위치한 지역의 땅에 엄청난 지하 자원이 묻혀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남극 대륙 땅을 한국이 소유하게 된다면 엄청난 자원을 한국이 독점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세종과학기지 인근 주변의 남극 바다 지하에는 엄청난 양의 석유 및 천연가스가 잠들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죠. 이 지역 근방의 다이아몬드 지층으로 알려진 킴벌라이트 광맥이 발견. 현재까지 알려진 것 외에 귀중한 자원이 다수 묻혀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이 남극 영유권을 확보하고 개발하게 된다면
향후 100년 이상 자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인데요. 반면 일본은 남극 개발에 일정 부분 기여했어도 땅을 배분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바로 일본이 남극 조약 당시 선언한 내용 때문인데요. 일본은 남극 조약 협의에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선언한 국가입니다. 남하고 벨기에와 더불어 영유권 비주장을 선언했기에 현재 남극에 위치한 일본 과학기지와 상관없이 땅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반면 한국은 남극 조약 협의 당시 영유권과 관련해 어떠한 의견 표명도 없었습니다. 최초 남극 개발에 동의한 주요 국가는 아니었지만 이후 합류하고 난 뒤 많은 투자를 통해 영향력을 서서히 넓혔고 그 결과 한국은 세계 10대 남극 투자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그 투자가 결국 남극 땅을 받을 수 있는 결과로 돌아온 것이죠. 일본은 뒤늦게서야 남극 분할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길 원하며 남극 땅에 일본이 투자한 것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도무제 기지를 비롯해 일본의 기여를 언급했지만 불행히도 비영유권 선언이 일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상심한 일본은 유엔 탈퇴까지 하면서 이에 불응하겠다고 하는 상황하지만 이미 과거에 선언했던 내용을 바꿀 수는 없죠. 덕분에 한국은 경쟁자였던 일본을 제치고 남극 땅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가지게 된 뜻하지 않은 남극 영토 지금보다도 더 넓은 영역을 관리하며 강대국으로서 한국이 제 몫을 다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빌딩의 외벽에 대형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한 중동인 남성의 사진과 함께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이 남성이 누구이길래 빌딩만 한 플래카드를 내걸어서 환영하는 것일까요? 플래카드가 걸린 건물은 정유회사 S-오일의 본사로 플래카드 속 인물의 정체는 S-오일의 대주주이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의 최고 권력자이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왕가의 주인으로 총 2조 달러 한화로 약 2,800조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의 손에 전 세계 석유의 가격 결정권이 쥐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름 아닌 사우디 왕가의 전 재산을 동원한 인류 역사상 최대의 토목공사가 될 초대형 프로젝트에 한국의 동참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으로 출발하기 직접 머무를 예정이었던 호텔을 받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을 방문한 직후 모든 일정을 취소해보려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뭐든 다 할 수 있는 남자, 미스터 에브리싱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직 왕세자의 신분이지만 사우디 안에서는 왕 이상의 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1935년생으로 일선에서 물러난 압드라지즈 현 사우디 국왕을 대신해 사실상 사우디를 통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 살만은 겨우 37세의 나이로 사우디의 정권을 거머쥐고 전 세계 석유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에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됐었습니다. 또한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에서 머무르게 될 숙소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지난 17일 5시 30분에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한 빈 살만 왕세자는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호텔 로열 스위트룸에 투숙했습니다. 그런데 호텔 업계인들은 빈 살만 왕세자가 미 대통령들이 방한 숙소로 사용하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 아닌 롯데호텔을 선정했다는 소식에 의문을 표했는데요.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했던 바이든 대통령도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선택했었습니다. 남산 아래 고지대에 위치해 보안에 유리하고 비상시 헬리콥터 착륙장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죠. 하지만 빈 살만 왕세자는 한국의 치안을 믿고 있었기에 보안을 조금 낮추더라도 좀 더 취향에 맞는 롯데호텔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묵은 이그제큐티브 타워 스위트룸은 1박에만 2,200만 원이 드는 프리미엄 객실로 국빈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게다가 동행한 수행원들을 위해 같은 호텔에 무려 400여 개의 객실을 2주 동안 대여하며 세계 최고 부자다운 씀씀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도착한 호텔 입구에는 흰 가림막이 쳐져 있었는데요. 무장 경호 인력이 배치되고 폭발물 탐지견도 수색에 나서며 철저한 경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오후 5시경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티타임을 겸한 회담을 가졌습니다. 본 회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하나솔루션 부회장, 정계선 HD현대 사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이혜옥 BL그룹 회장 등 국내 20대 그룹 총수 8명이 자리했습니다. 이재영 회장이 빈살만 왕세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만큼 삼성이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에 유리할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삼성은 이미 삼성물산,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결성해 더 라인의 터널 공사를 수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의 인공지능 기술과 5G 무선통신, IoT 기술 등을 활용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와 대한민국의 재력이 모인 회담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이루어졌는데요. 이날에 삼성물산, 포스코, 한국전력, 한국남부발전, 한국석유공사로 구성된 국내 컨소시엄이 사우디 국부펀드 PIF와 65억 달러 규모의 그린 수소 플랜트 건설 추진 프로젝트의 양해각 서해모의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사우디 홍해 연안 양부시 39만 6,694평방미터 규모의 그린 수소 공장을 짓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삼성물산 등 민간기업과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이 힘을 합친다고 합니다. 석유에서 벗어나 친환경 에너지 기조로 흘러가는 세계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면 사우디에서 가장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담긴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현대로템은 철도 협력 양해각서를 작성했고 국내 건설사 3곳은 빈살만 왕세자가 대주주인 S-오일과 대규모 석유화학 생산 설비 건설 계약 3건을 맺었다고 합니다. 19시간의 한국 일정을 마친 빈살만 왕세자는 17일 오후 7시 50분경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한국을 떠나며 빈살만 왕세자는 한국에 있는 시간 동안 환대받았다. 협력할 일에 대해 많은 합의가 이루어져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깊은 우정과 협력관계를 쌓고 싶다. 한국 국민이 더 큰 성취를 이뤘으면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빈살민 왕세자가 돌연 방일 계획을 취소해버렸다고 합니다. 이에 21일로 예정되었던 일본 사우디 비즈니스 포럼도 덩달아 취소돼버렸죠. 한국에서 큰 돈을 쓰고 왔다는 소식에 기대를 잔뜩 안고 빈살만 왕세자의 도착을 기다리던 일본 정재계는 완전히 바람을 맞아버렸습니다. 일본 방문을 취소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본의 치안 문제 때문에 방일을 취소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요새 도중 총격에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제 총기를 이용한 PX 사건으로 일본이 총기 청정국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었죠. 게다가 사건 당시 일본 경호원들의 허술한 대응이 크게 문제가 됐는데요. 첫 총성이 들려오고 두 번째 사격이 가해지는 3초나 되는 시간 동안 경호원과 경찰들이 멀뚱멀뚱 서 있었다는 사실에 큰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대통령 경호처는 위급한 상황에서 이와 전혀 다른 대응을 보여주어 화제가 됐었는데요. 지난 3일 우리나라 전 대통령이 대구의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담화문을 밝히던 도중 갑자기 소주병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러자 병이 떨어지기도 전에 한 여성 경호원이 몸을 날려 정면을 가로막고 다른 경호원들이 방탄 가방을 펼치며 둘러싸 철통 같은 보호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범인은 즉시 다른 요원들에 의해 제압되었습니다. 이 같은 대응이 아베 신조 피습 사건으로 다시 재조명받으며 한국의 경호는 수준이 다르다는 찬사를 받았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이를 두고 한국 경호원들의 움직임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총격당한 사건과는 대조적이라고 논평했었습니다. 이를 빈살만 왕세자 역시 알고 있었기에 한국은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었지만 일본은 그대로 패스해버린 것이죠. 이 같은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은 빈살만 왕세자에 분노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이토록 러브콜을 보내오는 이유는 한국의 뛰어난 산업기술과 전 세계에 먹히는 K문화 때문인데요. 2016년 빈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현대화시키기 위해 비전 2030이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석유 고갈에 대비해 사우디의 경제구조를 타각화하기 위한 경제개혁 프로젝트인데요. 이 비전 2030의 계획 중 하나가 바로 네옴시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석유로 부국이 된 중동 국가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모든 경제가 석유에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 석유가 고갈되거나 석유를 대체할 새로운 자원이 등장한다면 순식간에 국가 경제가 몰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석유 말고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무기가 없기 때문이죠.
아랍에미리트의 총리인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낙타를 탔다. 하지만 나는 벤츠를 탄다. 그러나 내 손자는 다시 낙타를 타고 다닐지도 모른다. 석유로 쌓아 올린 부가 모래 위에 지은 궁전과도 같은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 막툼 총리는 아랍에미리트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상징적인 대도시 두바이를 사막 위에 건설해냈습니다. 그리고 빈 살만 왕세자 역시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시작된 게 사우디의 네옴시티 램시티 프로젝트입니다.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6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 북서부흥의 인근의 서울 면적의 44배 규모에 달하는 미래 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높이 500m, 폭 200m, 길이 170km의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직선 도시 터라인. 바다 위에 건설되는 첨단 산업단지 옥사곤. 2029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인 미래 휴양 도시 트로제나. 총 3개의 거대 도시를 건설하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토목 공사입니다. 국가의 사활을 건 프로젝트의 과거 중동에서 한국이 보여주었던 저력을 다시 한번 빌리기 위해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한국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2019년에는 사우디 최초로 비중동권 가수인 BTS가 콘서트를 개최했었는데요. 사우디 청년들을 각자의 개성을 뽐내면서도 세계적인 인재로 손꼽히는 한국 청년들처럼 만들기 위한 문화 개방의 일환이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내려 하는 사우디에는 사막의 도시를 만들어냈던 한국 건설의 저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휘둘리지 않을 새로운 경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두 국가의 긴밀한 협력은 양 국가 모두의 이득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진행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저력을 보여주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인해 전 세계가 국방에 대한 중요성을 뼈저리게 통감하게 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3일 미국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의 충격적인 보도가 나온 직후 러시아와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대폭 증가한 우크라이나 인근의 주변국들과 인접국들과의 분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쪽중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인해 천궁, 현궁 등 유도 무기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KF-21, FA-50 등 전투기에 대한 문의가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당장 최근만 해도 한국산 방산 무기에 압도적인 성능과 신뢰성에 완벽하게 반해버린 쫄란드 정부에서 우리나라와 오랜 분담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지치고 향후 KF-21 블록이 사업에 대한 공동개발의 의지를 매우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방산업계의 오랜 단골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필리핀 정부 역시 최근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국가 핵심 사업으로서 KF-21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증하는 한국산 전투기 수요에 따라 카이는 올해 완제기 수출 예상 금액이 1조 3,160억 원 규모로 대폭 증가해 지난해 수출액인 7,659억 원보다 무려 71.8%가량 증가할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예멘 내전을 겪고 있는 중동 국가들 역시 무기 구매가 시급한 상황에서 잇따라 한국 방산업계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정적으로 올해 초 제9차 한국 UAE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구애 의향을 밝혀왔던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최근 다수의 군사 전문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충격적인 소식들로 인해 사실상 한국에 대한 책이 전부 사라져버려 향후 KF-21의 도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당시 모하메드 알보아르디 UAE 국방특임장관은 서울에서의 장관급 회담을 마친 뒤 무려 440km 떨어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직접 방문해 KF-21, P-50, 소형무장 헬기 등 주요 무기체계 생산시설과 차세대 유성 관련 개발 현장에 깊은 관심을 표했는데요. 심지어 이 역시 UAE 측의 매우 적극적인 사전 요청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현재 다수의 군사 전문 매체들과 외신에서조차 최근 한국과 UAE가 보다 발전된 형태의 방산협력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해외 군사 전문 매체 조나 자카르타
조나 자카르타와 아비아치 온라인 에비아시 온라인에서는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꺼리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KF-21 보람에는 UAE가 원했던 F-35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거의 동시에 개발된 KF-21 보라매와 수-75 체크메이트의 차이는 무엇인가? 기사를 통해 현재 UAE가 한국산 전투기 도입에 극도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를 심층 분석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매체는 그간 UAE가 역사적으로 오랜 파트너십을 구축해온 미국과 유럽에게 무기를 수입해왔고 현재 UAE가 기존에 운영하던 노후화된 전투기를 교체하는 과정에 높인 가운데 최근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한 중동의 정세와 맞물려 이제 새로운 파트너를 찾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 시절 UAE는 미국과의 F-35, 50대 수출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타진해 나가고 있었지만 미국 정치권 내에서 UAE가 F-35를 무려 50대나 보유하게 될 경우 오히려 이란을 자극해 중동의 정세가 더욱 급속도로 불안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판매를 중단한 것이었습니다. 급격히 불안해진 중동의 정세 속에서 매우 심각한 안보 공백이 생겨버린 UAE는 다급히 새로운 대안책을 찾아야만 했는데요. 이에 당초 UAE가 다급히 시선을 돌린 곳은 바로 러시아제 무기였습니다. UAE는 이미 일전에도 러시아제 무기들을 여러 차례 구입한 적이 있어 운용과 도입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고 당초 UAE가 F-35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고집해왔기 때문에 러시아산 무기 도입은 다급히 안보 공백을 메워야만 했던 UAE에게 최선의 대안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모스크바 항공우주 박람회에서 전격 공개된 러시아산 신형 스텔스 전투기인 수-75 체크메이트는 미국 F-35의 3분의 1 가격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UAE 국방부는 고민조차 하지 않고 막대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특히 체크메이트를 생산한 러시아 통합항공기 제작사 UAC 측은 그동안 여러 항공기 메이커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무려 8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채무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UAE와 러시아 측의 이해관계는 서로 원원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체크메이트는 개발 단계부터 지나친 원가 절감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완전한 스텔스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다소 회의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KF-21과 비교해 성능이 비슷하거나 다소 우수한 레이더 반사 면적 저갑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죠. 실제로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러시아의 체크메이트가 한국산 보라매의 가장 큰 라이벌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사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러시아가 당장 전선에 보낼 전투기도 부족한 상황.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짐과 동시에 자국의 스텔스 전투기 중 거의 대부분의 기종을 전면 수출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초 중국과 인도, 일부 중동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원천 차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일부 기종의 경우 향후 10년 이상 수출이 완벽하게 불가능할 것으로 전해져 이들 국가들에선 다급히 대안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의 F-35와 성능이 질적할 것이라는 역대급 호연장담을 해오던 러시아의 수-75 기종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성공적인 시험 비행조차 마치지 못했으며 현재까지는 그저 컴퓨터 그래픽 상에서만 존재하는 항공기 모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표적인 러시아의 수출용 전투기로 계획된 수-57과 수-75 두 기종 모두 앞으로 최소 10년간 대외 수출이 아예 불가능할 것이라고 디펜스 뉴스는 분석했는데요. 이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광범위한 지역의 패배가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되기 시작하자 다급히 자국의 주요 방위산 업체들의 미사일과 탄약 생산을 최우선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러시아군의 향후 전투기 생산량은 급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심지어 무려 1년 가까이 지속된 서방 측의 대로 제재로 인해 전투기 생산에 필수적인 반도체와 주요 항공기 부품이 매우 부족해져 항공기 생산에 필요한 핵심 공작 기계의 가동이 대부분 중지된 상태인 것이죠. 실제로 현재 이러한 초유의 문제들을 떠안고 있는 러시아군 전투기들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무리한 출격과 생산 공장의 급조, 부품 부족에 따른 정비 소홀과 불량률 증가라는 억대급 대환장 콜라보로 인해 최근 터무니없는 추락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 UAE 초계선. 다급히 자국의 심각한 안보 공백을 완벽하게 채워줄 만한 새로운 국방협력 파트너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최근 한국 방산업계와의 대규모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다수의 매체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UAE가 러시아 스텔스기의 도입이 재차 좌초된 상황에서 현재 4.5세대 전투기 중 최고의 성능과 무장 탑재량을 보유하고 있는 KF-21이 가장 우수한 대안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방한 당시 직접 카이를 방문해 한국의 방산산업 역량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알보아르디 장관은 한국과 UAE 간의 방산 협력이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재차 강조했을 정도로 현재 UAE는 한국 방산업계에 거는 기대감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최근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한 중동의 정세 속에서 UAE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강력하고 검증된 다양한 무기를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에게서 안정적으로 도입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UAE의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국가가 현재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최근 글로벌 방산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 무기의 가장 큰 경쟁력은 다른 국가들과의 이해관계가 다소 옅은 중립국이라는 이점과 가격 대비 성능이 압도적이고 방위산업 후발주자인 점 등을 최고의 장점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정치적으로 중립국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경쟁국인 러시아와 중국 무기에 비해 무역 제재 등의 리스크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무기 수출로 유명한 러시아가 역대급 벌짓을 벌이게 되면서 무기 수출까지 어려워진 상황이라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방위산업계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외신들과 군사 전문 매체들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 등에 비해 방위산업의 후발주자인 점도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기술이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고 최소 10년 이상 가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실제 FA50과 T50 같은 경우에도 경쟁국의 기존과 달리 현재 생산 라인이 매우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고 2032년까지 120대 실전 배치를 목표로 두고 있는 KF-21의 생산 라인은 말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각국의 무기 수요가 긴급해진 상황에서 생산 라인 운용 여부는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기 때문에 최근 한국 방산업계의 경쟁력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첨단 무기 개발에 있어서도 기존 방산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뒤처진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후발주자가 갖게 되는 이점 역시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 한국 방산업계가 전력화시키고 있는 무기들 중 대부분은 가장 최신 기술과 소재들을 적용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군의 현대화가 자국의 전력 향상에 있어 얼마만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직접 목격한 세계 각국에서 현재 한국 방산업계에 잇따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전 세계적인 방산업계 기조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축적해온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기술과 무기체계 제작 능력 등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2년 내에 방산 수출 5대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거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한국 무기는 미국 같은 방산 선진국에 비해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성능도 뛰어난 편. 사실상 신냉전 시대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 가운데 동유럽, 중동,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자 바람이라고 한다면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방산업계 마치 수식어처럼 따라붙고 있는 가성비라는 장점이자 단점을 향후 더욱 압도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타국 무기에 비해 몇 배나 비싸도 한국산 무기는 반드시 믿고 살 수밖에 없는 무기다. 뭔가를 받게 되는 날이 오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국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